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강의는 이제 상표법 객관식 풀이 강의고요. 아마 오늘 이렇게 처음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시험을 봐보셨을 텐데 좀 다들 어떠셨나요? 좀 잘 푸셨나요? 아마 그 기출 문제들도 좀 섞여 있고 그리고 창작 사례형 문제들도 좀 섞여 있어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부터 좀 쉬운 문제까지 이렇게 좀 섞여 있었던 문제 유형이었고요. 앞으로 저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수업은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OT 좀 진행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수업은 이제 8회 동안 진행이 되죠. 그래서 목금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좀 컴팩트하게 2주 동안 문제풀이를 쫙 연습하시고 사실 이제 한 달 동안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문제풀이를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11월까지는 문제풀이를 모두 마무리 지어야 이제 12월부터는 회독수를 올려가면서 여러 번 또 이제 반복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12월 말부터 1월 달에는 이제 최종 정리 강의로서 쭉 정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2주 동안에 저희가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표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너무 늘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팩트하게 가장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산재법 안에서는 이제 특허 그리고 상표 디자인 이 문제 수대로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10문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뭐 문제풀이 양을 늘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출 일단 위주로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출이죠. 그래서 기출을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기출로서는 완벽하게 좀 대비가 어려운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례형 문제라던가 네, 또는 뭐 조문 문제에서 다른 조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연습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 연습도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목금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오늘 수업처럼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합니다. 그래서 네. (40분) 동안 문제풀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해서 강평을 이제 10문제 저희 총 이제 20문제를 풀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35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마킹까지 연습해 보시는 거고 5분 동안 잠깐 쉰 다음에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10문제씩 아마 풀이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저는 가장 1차 빨리 합격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진도별로 공부를 하면서 전범위를 계속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10문제는 진도별로 문제풀이하고 10문제는 전범위로 문제풀이를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부담을 아직 문제풀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부담을 느끼신 이제 수강생 분들이 점점 이제 조금씩 뭐 줄어가시기도 하고 또는 전범위에서 이제 성적이 워낙 안 나오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바꿔서 저희가 이제 1회부터 6회까지는 진도별로 일단 진행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도별 이제 그래서 1회부터 6회까지는 진도별 풀이를 할 거예요. 네, 진도별 풀이를 하면서 대신에 여기서 이제 창작 문제와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진도별로 기출도 연습하면서 창작 문제까지도 좀 연습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7회 그리고 8회에는 진도별 플러스 전범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이거 이제 인강을 찍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합반 분들 중에 그냥 인강으로 좀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전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통계를 받아보면서 내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수를 받고 있는지 근데 내가 내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빨리 확인하셔야 빠르게 나머지 3개월 동안 이제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연습하시기 위해서 부담이 된다. 시험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 인강으로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7, 8회 때 이 전범위 풀이할 때는 좀 이제 출석을 하셔서 시험을 다 같이 좀 보면서 통계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시험 봤던 이 데이터 자료가 쌓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쉬는 시간 때 통계 자료도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나는 맞췄구나. 또는 사람들이 다 맞힌 문제인데 내가 틀렸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고 정답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금 더 자료로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상표법 공방 교재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수업이 진행되는 2주 동안은 아마 따로 상표법 문제를 풀이하실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동안에는 내용 복습하고 오시겠죠? 그 진도별 범위의 내용을 복습하고 오셔야 되고, 목, 금, 일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문제풀이를 계속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에는 다른 문제를 별도로 더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2주 동안에는 지금 시험 보는 문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복습으로 충분히 하시고, 2주 동안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상표법 공방 교재가 나오죠. 그럼 이 상표법 공방 교재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공방 교재처럼 OX 문제 쭉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OX 문제를 넣어놓고,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OX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지선다형으로 풀어보는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지선다형을 연습하실 수 있게 저희 수업 진행했던 이 자료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OX로 복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오지선다 연습을 하실 수 있게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 들을 때와 지금 이렇게 다시 모의고사를 풀 때를 당연히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이때 틀렸는데 또 틀리네? 복습이 제대로 안 됐네? 또는 이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또 틀렸어. 왜 틀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 오늘 우리 이제 수업 교재를 보시면, 네, 수업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이 목차표 받으셨나요? 네, 네, 여기 뒤에 새로운 자료가 좀 있는데 다들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챙겨가시고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다들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도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연습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하나씩 OX 문제를 풀이하면서 내용을 더 섬세하게 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식으로도 문제를 풀이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 플러스 해설 자료를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험 본 자료는 그냥 문제만 쭉 있는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그 자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1회 자료는 문제 밑에 이제 해설이 붙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 화, 수 동안에 혹시 이 자료도 없으신가요? 아니죠? 네. 네. 쉬는 시간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다들 아직 안 챙기셨나 봐요. 아마 저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시험 보시고 나면은 이 문제 플러스 해설 자료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목차 자료도 나올 겁니다. 네, 다들 좀 챙겨가 주세요. 네, 그래서 문제 플러스 해설 자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막 풀어봤던 거에 다시 복습하실 필요 없이 월, 화, 수 동안에 복습하실 때는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맞다, 이런 문제 있었지, 이런 해설 있었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수업 중에는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정리된 강의 이 칠판 자료로서 좀 이용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좀 드린 게 이 목차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1차 기본서의 목차만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리마인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이 목차집 자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목차집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쵸? 빠르게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맞아. 내가 이거를 지금 까먹었었구나. 또는 이 부분 중요했었는데,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진도 범위는요.
상표법의 목적부터 상표의 동일 유사 범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상표의 동일 유사는 워낙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 상표의 동일 유사가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상표법 목적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크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법조문 내용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이때 포인트로는 우리 상표법의 목적에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 상표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였죠?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법은요, 타법과는 다르게 우리 공익적 견지의 특징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견지에서 일반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죠? 이러한 상표법의 공익적 견지의 특징 때문에 드러나는 판례의 태도와 그리고 이 공익적 견지와 관련된 법조문 내용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였죠. 네, 다음 이제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으로 넘어오면요.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에서는요. 첫 번째로 상표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상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상표라 하면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표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표장의 유형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올라와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란 무엇이냐? 자, 상품에 대해서 우리 상표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 대신에 판례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교환 가치를 가져야 된다 라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때 우리 상표법에서는 2016년도부터 어떻게 했다? 이 기존의 종래의 상표와 서비스표로 구별되어 있던 것에서 서비스표를 삭제하고 상품 안에 서비스를 포함을 시켰죠. 네, 그래서 우리 협의의 상품과 광의의 상품 이렇게 구별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단원에서 문제화되는 포인트들로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상품 자체에 대한 판례 문제 워낙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 될 수 있는 것, 상품이 될 수 없는 것 하면서 상품이 아닌 얘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정말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띡 상품을 이제 보여줘 놓고 이게 상표법상 상품이 맞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는 각 주에서 그렇게 어떻게 기출이 되었었는지를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같이 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상표의 사용의 개념에서는 별도의 목차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상표의 정의규정 위반 시 우리 거정 의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표의 사용으로 넘어오면요. 여기 어때요? 상표의 사용 내용 진짜 많죠. 우리 상표법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상표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 목차로 나눠서 배웠었어요. 첫 번째,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 두 번째,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 그래서 5페이지 가보시면 실질적 상표의 사용이 있죠. 네, 이때 형식적 상표의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형식적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우리 규정 안에서 말하는 2조 1항 11호 강목에서 의미하는 상표의 사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죠? 표시, 유통, 광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표시 행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가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리고 유통 행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가 문제로 출제되고요.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가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제목을 제가 달아놨죠. 그리고 판례 이름을 달아놨거든요. 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가 떠오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가 OX 문제로 출제가 되면 어때요?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서 이 목차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한번 목차를 읽어보시면서 OX를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쭉 판단해보면, 자, 첫 번째, 거래 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소니 판례라고 하네요. 이거 뭐였죠? 내부 회로 기판에 상표가 표시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냥 통상적인 유통행위에서는 상표를 알 수 없어요. 일반 수요자들이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직 분해하여야만 그 상표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우리 명확히 판례에서는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했었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엮어서 같이 설명드렸던 판례로서 두 번째, 실제 거래계에서 해당 상품의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자, 얘가 뭐였죠? 일반 수요자들이 그냥 봤을 때는 상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상품의 주 수요자들인 이 안전용품 관련 수요자들이 사용할 때 햇빛을 비춰보면서 그 원단의 특성상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상표가 표시되었대요. 그러면 얘네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시행위로 볼 수 있다. 였습니다. 자, 다음. 상표를 표시한 후에 창고에 보관한 행위. 자, 우리 상표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판매하지는 못하고 창고에서 보관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우리 법조문 안에는 표시, 유통, 광고 행위만 있을 뿐 보관 행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어떻게 설명했었죠? 상표의 표시 행위는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종료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3년이 지나 버렸다면 불사행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라고 판시가 됐던 사건이었죠. 자, 다음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상표 사용에 따른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에서 전전 유통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맨하탄 패시지 판례랑 같이 묶어서 설명드린 판례 두 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시세이도 판례랑 마스미 판례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기도 하고 오늘 문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문제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광고 행위도 우리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행위를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쭉 판례와 이제 법조문을 꼬아서 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 특히나 1차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는 게 이 거래 서류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죠. 굳이 꼭 제조원을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험낸 수토 판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광고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판례로서 보셨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 광고 행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워낙 인터넷상에서 상표 사용이 활발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상표 사용과 관련해서 VSP 판례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키워드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상표법 2조 2항에서는 이 비전형 상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규정이 됐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조문상에서 말하는 표시, 유통, 광고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그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사용 행위 그리고 입체 상표 또는 냄새 상표 등의 사용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으로 돌아오면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자, 우리 상표법 안에서 상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었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이란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이때 이 실질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이란 결국은 뭐다?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여야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실 것은 이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인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가 언제였죠?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침해 사건이었죠. 그쵸?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일반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가 보다는 이 상표권자가 자타 상품의 식별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는가가 중요했었죠. 네. 대신에 이 침해 사건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 파트에서 배웠던 건 뭐였죠? 얘는 법조문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판례로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표시유통 광고 행위는 법조문 자체를 꼬아서 문제를 낸다거나 그 법조문의 그 표시 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이제 물어보면서도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 행위는
온전히 이제 판례로서 OX가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목차로서는 우리가 상표의 기능 자체가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상표가 어떤 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상표의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않아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었던 케이스들이 쭉 정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놔두면서 여러분들이 OX를 쭉쭉쭉쭉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제품에 관한 설명적 문구 또는 용도나 규격 표시 등으로 사용된 경우, 자, 얘는 출처 표시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이 아니었고요. 표장이 디자인의 기능을 갖는 경우 에는 어떻게 됐었죠? 원칙적으로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됐다면 상표의 사용이 아니었어요. 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자, 다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들이 있더라?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뭐였죠? 대표적으로 우리 버버리 사건 기억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버버리의 그 체크 무늬는 의류 등의 어떻게 보면 디자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체크 무늬를 보면 아, 이거 버버리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 출처 표시 기능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O가 되는 경우, X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자, 서적이나 음반의 제호로서 사용되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판단이 있었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서적의 제호나 음반의 제명은 어때요? 얘는 출처 표시를 위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시리즈물로 사용이 되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광고 행위를 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러한 시리즈가 이제 동일한 출처에서 계속 나오는 시리즈물의 이 책이구나 라고 이 제호가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자, 비교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다음, 상품이 특정되지 않은 기업 이미지 광고에서 상표가 표시된 경우도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본 게 상표가 표시, 유통, 광고되기는 했으나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은 경우였고요. 자, 다음 파트는 상표가 표시, 유통, 광고행위가 되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상표가 표시된 그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로 기능하지 않은 경우. 자, 첫 번째로는 제품의 포장용 상자에 상표가 표시된 경우. 자, 우리 포장용 상자에 상표가 표시됐어요. 그럼 상표가 표시된 대상은 뭐예요? 상자죠. 근데 그쵸? 일단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상자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상품은 뭐다? 그 상자 안에 내용물인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뭐 처갓집 통닭 사건이 있었고요. 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얘는 이제 케이스를 3개 기억해 주셔야 되죠. 첫 번째, 해당 물품이 아예 상거래 목적물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이때는 어때요? 상거래 목적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자, 다만 이렇게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으로서 또는 어떻게 보면 우수 고객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더라도 그 상품이 상거래 목적물로 인정이 된다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됐던 케이스도 있었죠. 메트로시티의 향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판례, 상품의 일부를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으로 유통한 경우, 즉 복수의 상품을 제조했고요. 일부 상품은 실제 판매했으나 일부는 판촉품으로서 광고 매체 물품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원심에서 어떻게 판단했죠? 이 상품들을 분리해서 상품성을 판단을 했었어요. 다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죠? 아니다. 결국에는 사은품으로 나눠준 물품도 보면 판매되는 물품과 품질이 동일했고요. 형상도 동일했고요. 동일한 상품이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거죠. 따라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됐던 사건이 있었죠. 자,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 자, 얘도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표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부분이 이 완성품이냐 아니면 그 안에 부품이냐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와이셔츠에 택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용된 태양을 보아하니 뭐 꿈의 신소재 다사란 하면서 이 소재와 관련된 이런 택 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부품인 직물지에 대한 사용이냐 아니면 완성품인 와이셔츠에 대한 사용이냐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고 우리 판례 어떻게 해석했죠? 지금 이러한 태양을 보아하니 어떻다? 얘는 직물지에 대한 사용이다.
부품에 대한 사용으로 판단했던 사건이 있었죠. 자, 결국엔 이렇게 완성품의 사용인지 부품의 사용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죠? 어떻게 판단하죠? 상태주의경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상표의 사용의 판단과 관련해서 쭉 달려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본 판례 내용들은 이제 침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해 사건 또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표를 사용했는지 판단하지 않죠. 네, 상표권자의 자타상표 식별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서는 뭐가 초점이었죠? 서비스는 아무래도 유형의 상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를 어떻게 표시할 건데, 어떻게 유통할 건데에 대한 해석이 달리 되었어야 했고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사용에 관련된 판례들이 있는 거죠. 자, 대부분 아무래도 서비스에서 문제되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보통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공간에서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물건에, 공연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다거나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일반 수요자의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네, 또는 광고 행위로서 서비스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고객 주문에 따라서 음식물에 대해서 포장 판매했을 때 상표 사용이 논점이었던 판례 내용들도 있었고요. 네. 이때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뭘 기억하시면 됐었죠? 이 대부분의 판례들이 음식물 포장 판매를 하면서 이 포장 상자에 또는 포장 비닐백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는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서비스에 대한 사용으로 판단했던 판례들이 있었죠.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좀 빠른가요? 빠른가요? 조금 빠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쭉 한번 이렇게 빠르게 내용을 좀 정리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 이 내용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 목차집에 좀 체크를 해두세요.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 이 내용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상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빨리 말을 진행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나 이 부분 기억 잘 안 나, 모르겠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뒀다가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한번 내용을 상기해 주시면 그게 이제 또 복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록 요건으로서 사용 의사로 넘어오면요. 자, 등록 요건으로서의 사용 의사는 이제 2012년에 어떻게 보면 등록 요건으로서 명문화가 되었고요. 자, 이런 연도까지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상표법 전반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거죠. 그래서 저장 상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표 출원 이후에 등록 요건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로 상표 등록 받을 수 있는 자를 한정했습니다. 자, 이때 이 사용 의사의 판단의 기본 원칙 판례 우리 체크를 했었고요. 이 사용 의사는 대표적으로 우리 심사 기준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할 때 이거는 상표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이 3조이랑 본문의 거절 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심사관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종의 심사 기준에서 기준을 두고 있고요. 우리 대관법성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거나 관련 없는 상품들을 다수 지정했거나 법령상 일부 제한이 있거나 또는 선점의심이 드는 기타 선점의심이 드는 경우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용의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없더라도 충분히 사용을 한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상표에 사용의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타플란테 판례 우리 체크를 했었고요. 다음, 상표를 꼭 이 3조이랑 본문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상표권자 꼭 상표를 직접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최근 준유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그 관리 통제 하에 두려고 하는 자까지도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와촌 식육식단 판례를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다음 이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법적 취급 거정 의무에 해당하게 되고, 이때 이 사용의사의 확인 방법 그리고 거절 이후의 대응 방안으로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상표의 사용과 연관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 상표의 동일 유사 파트로 넘어오면요. 상표의 동일 유사 파트도 사실 여러분 어때요? 상표법 전반에서 워낙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속 튀어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얘 법조문 자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표가 동일한가, 유사한가에 대한 판단도 결국에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쌓여져 있는 판례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상표의 동일 유사도 판례가 문제화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첫 번째, 우리 상표법 안에서 상표의 동일이 문제되는 경우들 한번 먼저 간단히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표의 동일이라 하면 물리적 동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 동일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때 이 상표의 동일이 문제되는 경우들 33조 2항, 111조, 119조 1항 3호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등록 상표의 확인 대상 표장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동일성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 각 파트에서 주의 깊게 다뤘었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맞아, 이런 판례 있었지, 이런 판례 있었지 하면서 눈으로 쭉 보시면서 좀 생소한 판례는 오늘 이제 복습하실 때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표의 유사 판단으로 넘어오면 우리 상표의 유사라는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요, 이 혼동의 개념에서 혼동의 종류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사실 판례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학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됐고요. 구체적인 판례 내용들은 이하 부분에서 판단하게 됐었죠. 자, 이때 상표의 우리 유사 부분은요, 크게 판단 기준, 그리고 유사 판단의 3요소, 뭐죠? 외관, 호칭, 관념. 네. 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3요소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관찰 방법, 그래서 전체적 관찰, 객관적 관찰, 이격적 관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었다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유형별로 좀 판단된 판례 사례들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머릿속에 쭉 한번 틀이 잡히시죠? 자, 이때 우리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의 주체적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다거나 또는 둔한 사람이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했었죠. 자, 이때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국내의 일반 수요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살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되나요? 됩니다. 왜? 국내에서 지금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해외 외국인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 포함되나요? 해외 일반 수요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국내 일반 수요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네이처 스프렌즈에서 좀 한시 내용이 있었고요. 자, 다음 이때 상표의 유사라 함은 결국에 포인트가 뭐였어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어떤 경우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 혼동에 오인 염려가 있는가가 중요했어요. 그쵸? 자, 이때 출처 혼동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해당 상품의 수요자의 범위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왜? 우리 그 해당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출처 혼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건데 그 상품의 수요자 범위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출처 혼동 염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나온 판례가 글리아타민 판례였죠. 자, 이때 이제 결론만 한번 우리 체크해보면 전문 의약품의 경우든 일반 의약품의 경우든지 간에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를 기준으로 출처 혼동 염려가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결론이었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실 게 뭐였죠? 네, 식별력과 관련해서 33조 1항 3호 내용이 있었죠. 33조 1항 3호에서 기술적 표장인가를 판단할 때 이 기술적 표장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그 상품의 그 수요자의 범위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 판례에서는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수요자, 일반 소비자를 범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의약품의 거래 실정을 조금 더 반영한 판례는 글리아타민 판례다까지 좀 첨언을 드렸었고요. 네, 시기적 기준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 심판별로 또는 각 뭐 침해 소송인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사 판단이 되는 그 시점들, 등록요건 판단 시점인지 하는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되고, 결국에 각 시점별로 달라지죠. 그래서 문제되는 사건별로 유사 판단 시점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 판단의 3요소 파트에서는요, 외관과 관련된 판례들 쭉 공부했고요. 우리 호칭과 관련된 판례들 쭉 공부했고요. 그리고 관념에 관련된 판례들 쭉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외관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아무래도 도형상표가 외관의 이제 중요성이 높겠다. 그래서 도형상표를 중심으로 문자, 도형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부를 해봤고요. 호칭과 관련된 판례들, 네. 그리고 관념과 관련된 판례들 쭉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서 판례 이름 보시면서 내용 떠오른다, OX 판단 되겠다 하시면 충분히 공부가 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관찰 방법에서는요, 전체 관찰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전체 관찰, 객관적 관찰, 이격적 관찰을 하는데, 이 적절한 전체 관찰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분리 관찰, 요부 관찰에 대한 개념들 배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통 중심적인 문제들이 아마 다음 회차에서 더 많이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이왕 시작한 김에 유사에 대한 부분들 좀 마무리 지어보면요. 요부 관찰에서는요, 결국 뭐였어요? 우리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요부 관찰이었고요. 이때 이 요부의 결정 기준에 대한 판례, 워낙 자생초 판례를 시작으로 워낙 많은 판례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그러면 요부 관찰을 한다면 요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요부가 될 수 없는 경우 뭐가 있었죠? 식별력이 없거나 독점 적응성이 없는 경우들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부가 될 수 없는 경우 판례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부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요부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다. 첫 번째,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요부가 없으니까 전체 관찰하겠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였고요. 다음, 결합 상표에서 각 구성 간에 식별력에 우위가 없는 경우. 자, 얘도 뭐였죠? 식별력에 우위가 없어요.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자, 독립해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없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전체 관찰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때 요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식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식별력이 없으면 요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때 그럼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다수 출원 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왜? 어떤 해당 그 부분이 여러 개의 상표에 계속 껴서 다수 출원 공고되고 등록이 됐어요. 그럼 그 부분은 만약에 요부로 봤다면 이 상표들이 다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등록이 안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부로 볼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다만 이렇게 다수 출원 공고되고 등록된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첫 번째, 내가 등록받으려는 상품은 물인데 다수 출원 등록 공고된 사정이 있는 그 상품 범위가 의자예요. 그러면 물에 대해서 식별력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식별력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고려할 수 없었고요. 또는 두 번째로 다수 출원 등록 공고되어 있는데 그 물과 관련된 유사 상품에 다 내가 등록받은 거예요. 그럼 오히려 식별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런 경우에도 고려할 수 없다라고 반시를 했었던 사건 퀴넬렌 판례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분리관찰 봐주시면요. 우리 분리관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체크했던 개념이 뭐였어요? 분리관찰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여러분들 체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리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거나 또는 일반 이제 통상 사용이 될 때 전체로서만 인식되는 경우에는 분리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자, 만약 분리관찰이 가능하다면 이 이상의 호칭 관념이 있을 때 하나라도 유사하면 우리 유사한 상표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분리관찰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전체로서만 인식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해당 상품의 거래 실정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상품
라고 판단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로서만 인식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전체로서만 인식이 되고 있대요. 그러면 그와 다른 상품에서까지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였죠. 따라서 이렇게 어떤 특정 상품 이제 유사 판단과 상품의 유사 판단은 사실 별도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관찰까지 공부하면서 이 분리관찰과 요부관찰과의 관계를 검토했었죠. 자, 우리 요부관찰은 분리관찰을 전제로 하나요?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분리관찰 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요부라는 것이 있으면 요부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분리관찰은 요부관찰을 전제로 하나요? 전제로 합니다. 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객관적 관찰, 이격적 관찰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구체적 유형에 따른 판단 방법.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였어요? 구체적 거래 실정. 해당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고 있을 때 그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우리 이거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그쵸? 출원에서, 침해 사건에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자, 출원 단계에서는 어땠어요? 출원 단계에서 우리 구체적 거래 실정 고려할 수 결국에 고려한 판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전혀 출처 운동이 없었던 사건으로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롤렌스라는 표장으로서 표장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사하죠. 그래서 외관 호칭 관념만 봤을 때는 유사해요. 근데 구체적 거래 실적, 실제 거래되는 걸 보면 출처 운동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무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침해 사건에서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한 유사 판단. 자, 얘는 이제 무슨 사건이었죠? 표장 자체도 유사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 태양까지 매우 유사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다? 출처 운동 연령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사 판단에서도 고려를 했었고요. 마지막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첫 번째로 문제되는 건 뭐였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도 이 특정 그 해당 상품의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느냐?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였어요. 그래서 사용 실적이 제출됐으면 고려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된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건에서는 일사부재료가 없어요. 그냥 두 당사자 사건에서 사이에서 문제되고 끝이 나요. 근데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것은 양 상표 간의 이 유사 판단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료가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상표와 이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의 공적인 확인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그 해당 상품 두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그런 상품의 구체적 거래 실정까지 고려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됐었던 건데 우리 판례는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렇게 고려하더라도 어떻다? 양 상표, 표장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거래 실정의 비중을 높게 판단해서 유사한다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2차 가시면 굉장히 또 이제 깊게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부터 이제 평소 검토까지 같이 체크하실 거고요. 네, 구성 부분의 식별력에 따른 유사 판단. 그래서 상표 어떤 특정 상표가 전부가 그냥 식별력이 없다면 애초에 출처 표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출처 혼동 염려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사하다 볼 수 없는 사건이 있었고요. 외국인의 성명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결국엔 뭐다? 일반 상표의 유사 판단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성명이다 보니까 전체로서 호칭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상표의 유사 판단까지 한번 쭉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얼만큼 복습을 했고 또 얼만큼 이제 1차를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흡수되는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잘 안 들어오고 좀 튀겨져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대신 꼭 복습을 해줘야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빠르게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좀 자세히, 그러니까 비교적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회차가 진행되면서 좀 시간을 조절하면서 내용 검토한 시간을 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이 자료는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용으로 좀 편집을 해서 해설을 이렇게 지문별로 올려놓은 자료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교재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법조문 자체를 그냥 묻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틀리시면 안 되는 지문이었고요.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이때 상표 사용자에는 미등록 주지 점유 상표의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조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등록주의 취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상표 등록받은 자만 보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상표법 전반의 규정을 보면 미등록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등록 주지 점용 상표의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인 거죠. 자, 그럼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죠? 봐주시면 34조랑 9호 내지 14호에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해석 같이 봐주시면, 자, 이때 상표 사용자는 등록 상표 사용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사용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 상표법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때요? 미등록 상표이긴 하지만 주지 점유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제 인식이 된 상표에 대해서는 우리 등록 배제료라는 효과를 주고 있죠. 그래서 등록 배제료를 줌으로써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우리 조문과 같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죠. 자, 우리 등록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있는 것이 바로 사용주의였는데요. 등록주의는 아무리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아무리 너가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독점 배타적 권리까지는 주지 않는 것이, 등록받지 않았다면 독점 배타적 권리 주지 않는 것이 등록주의죠. 네, 반대로 이제 사용주의는 사용을 해야 독점 배타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용주의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등록주의의 보완의 필요성 체크해 주시면, 등록이라는 형식적 행위에 과도한 보호를 주는 것은 이제 선의의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요. 또 상표 제도 자체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에서는요,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해서 이 선의의 선사용자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면 사용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규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불사용 상표에 대한 등록 배제요. 그래서 물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어때요?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자에게까지 등록을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자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 의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상표법 3조이랑 본문 내용이었고요. 또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계속해서 불사용한다면 취소를 면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규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용에 의해서 형성된 사실 상태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즉,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또는 등록받기 이전에 사용한 태양들에 대해서 또는 이 등록 상표권자 상표를 사용해야지만 침해를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들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형성이 되었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거고요. 자, 그리고 아무리 미등록 상표라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서 인식도를 획득했다면 등록 배제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등록받진 않았기 때문에 너 내 상표 쓰지 마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표법 안에서는. 그렇죠? 물론 부경법은 좀 다른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 금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등록을 배제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원시 특례 규정에서도 이 상표를 이제 박람회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미리 인정을 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제 등록받기 전이더라도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선사용권 규정도 마찬가지로 상표가 물론 등록받은 제3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자라면 일종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법정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명문의 조문 자체에서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물론 단원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포인트별로 색다르게 카테고리화해서 공부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어디서 어떻게 개념을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33조 2항에만 쭉 공부하고 뭐 119조이랑 3호만 쭉 공부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색다른 카테고리로 묶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예를 들면 우리 상표법 안에서 상표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또는 상표의 동일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문들을 여러분들 아마 쉽게 쉽게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기도 하는데 상표 문제를 풀이할 때 굉장히 아무래도 공익적 견지의 규정이다 보니까 공익적 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맞는 말이지 좋은 말 쓰여져 있네 라고 읽혀지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맞는 지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설적인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또는 이런 뭔가 판례나 조문이 아닌 내용들까지 구체적인 문장을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판례나 조문 그리고 심사 기준의 OX가 완벽히 판단되는 걸로 일단은 잘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게 맞고요. 그렇지 이거 내가 조문서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내가 판례 OX 지문 완벽한 지문이 아닌데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두 종류죠. 사례형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 판례에 대한 뭔가 평가나 또는 우리 상표법 전반의 해석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례형 문제는 법조문을 어쨌든 간에 이 사례로 결합해서 출제한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분석해서 OX를 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뭔가 해석적인 부분 그리고 평가적인 부분에 대한 지문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기존에 있는 법리와 감각을 가지고 OX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기출 문제와 이 기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장들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5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표법상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팁도 같이 드릴 건데요. 당연하게 여러분들 지금 연습하시는 단계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눈여겨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오지선다형을 풀고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하나하나씩 OX를 판단해 주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쵸? 네. 물론 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1번에서 옳지 않은 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음 문제로 넘기는 거 이제 시험 때 시간이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5개의 모든 지문에 대해서 OX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상표법상 상품의 정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자, 이런 거 되게 헷갈리는 문장이에요. 그쵸? 명문의 규정 있을 것 같은데 없나?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 쓰죠. 막, 이러한 경우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동이 오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권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정의된다? 맞는 지문이죠. 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우리 상품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표법상 상품에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이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죠. 네. 왜? 상표법상 말하는 상품의 범위는요, 우리 광의의 상품으로서 서비스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실제로 60에서 어떤 식으로 바꿔서도 돼요? 괄호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60회 때 여러분 60회 이제 시험에서 상표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조문의 괄호 이런 것들에 이제 바꿔놓은 거를 캐치하지 못하시고 틀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상품을 포함하는, 아니,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 이때 이 상품의 범위를 그럼 구별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로 구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협의의 상품이다, 유형의 상품이다 하면 서비스를 일부러 배제하는 용어인 거고요. 상표법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상품이라고 쓰는 말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자, 서로 구별됨으로 비록 서비스와 상품과 동종성이 인정되어, 자, 여기 뭐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수요 절하하고 출처의 오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자,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쵸?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얘는 유사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어떻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이런 문장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하더라도 이런 문장에 이런 표현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 판례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2차 시험 가면은 이런 표현을 제가 잘 기억하시라고요. 왜? 이게 이 판례에서 어떻게 보면 강조 포인트고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반대 예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출처에 오인운동 우려가 있으면요. 상표 유사한 거예요. 따라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틀린 지문인 거였죠. 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서도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면 34조랑 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비영리 업무에 관한 업무 표정은 영리 사업에 관한 상표와 본질적인 속성이 다르다. 자, 이건 맞죠? 여기까지 맞네요. 그쵸? 본질적인 속성이 다릅니다. 그쵸? 왜? 업무 표장은요, 결국에는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고요. 상표는 우리 영리적인 행위로서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바로 상표인 거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 출처 표시이냐, 그리고 해당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이냐라는 점에서 본질적 속성이 다릅니다. 자, 다르더라도 업무 표장 등록 출원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 상호 간에 7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업무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정 업무와 지정 서비스 인 케이스 판례였는데요. 자,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34조랑 7호를 적용했던 사건이고요. 자, 다음 음식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을 경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맞죠? 오케이. 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포장 등의 상표를 표시했다면 얘는 요식업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판례 지문 그대로로 맞는 지문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번 문제 상표법상 상품과 관련된 문제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3번 문제가 이제 실제로 기출이 되는 유형의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상표법상 상품이 맞냐라고 물어봤다면 뭐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네,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다른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자, 어때요 얘? 아니죠. 그렇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 상거래 목적물이 될 수 없죠.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대리점에서 네, 4번,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해설 묶어 놓으려고 재배치한 거니까 여러분들 실제 지문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자,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즉석 건강식품의 원재료를 보여주기 위한 견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견본, 실제 상거래에서 이제 판매하는 건가? 이제 그 견본으로 놓고 이걸 판매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X이고요. 종전부터 발행해오던 영화, 음악, 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간지 로드쇼
대한 사은품으로 제공한 윙크라는 잡지. 자, 이거 실제 판례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기본 강의 하면서도 뭐 판례 이름들 또는 표장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판례 증거 관련해서 로드쇼와 윙크라는 표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너무 쉽죠. 그냥 0.3초면 판단되는 지문인 거죠. 네, 이런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판례 내용을 모른다면 사실 이 사은품으로 제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OX를 판단해야 되는 지문이잖아요. 네, 자 그러나 우리 상표부서 상품이 되었던 문제로서는 뭐였냐면요.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 컴퓨터 프로그램도요. 다운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무형의 상품이긴 하지만 네,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할 수 상표부서 상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상에서요. 실무 규칙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대해서 용도를 좀 명확히 왜냐면 너무 넓잖아요. 그냥 다운로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도를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건지 뭐 운영체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그래픽을 제조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건지 이런 식으로 용도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법조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해당 상표 실무 실무실칙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이제 4번. 자, 얘는 이제 사례형 문제였어요. 같이 봐주시면. 자, 갑은 팔레트라는 상표를요. 보온 냉수통 그리고 보온 냉수통용 가방에 대해서 등록받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온 냉수통과 이 보온 냉수통을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팔레트라는 표장을 등록받았대요. 첫 번째, 갑이 보온 냉수통에 관한 TV 광고를 하면서요.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대요. 자, 이때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광고를 볼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왜? 우리 광고의 형식과 내용에 제한이 있다 없다? 네, 제한이 없다. 꼭 제조원이나 상품명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 판례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을이요. 각종 냉수통을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을 제작하는 자래요. 그래서 가방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을이 이 냉수통 전용 가방, 냉수통 가방을 팔면서 팔레트 보온 냉수통 전용 가방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을의 이 가방으로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냉수통의 종류를 기재했대요. 자, 이거 어때요? 사용 태양을 보아하니 이 팔레트라는 표장은 뭐예요? 자기가 판매하는 가방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문구네요. 따라서 실질적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을이 포장용 상자에 눈에 띄게 이 팔레트를 표시했고요. 보온 냉수통을 담아서 판매했대요. 자, 이때 이 포장용 상자에 대해 을은 포장용 상자에 대한 출처 표시로 팔레트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가 될 수 없다. 자, 을이 지금 사용한 태양 보면 이거 포장용 상자에 대해서 사용한 건가요? 아니죠. 포장용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인 보온 냉수통에 대해서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침해가 될 수 없다. 틀린 지문인 거죠.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치킨을 팔면서 포장용 상자에다가 처갓집을 표시하고 치킨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용 상자에 대한 사용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겠죠. 치킨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을이 포장 팔레트가 표시된 보온 냉수통을 그대로 두고요. 그 포장 안의 내용물을 동종의 다른 보온 냉수통으로 교체를 해서 판매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아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물을 다른 보온 냉수통으로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을은 결국엔 갑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보온 냉수통에 사용한 거죠. 그러면 얘는 동일 유사 범위 내 사용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상품 바꿔치기죠. 사실 근데 이 상품 바꿔치기라고 이른바 부르지만 이렇게 어렵게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상표 침해의 태양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네. 자, 이거와 비교하실 수 있는 개념이
논쟁이 있는 부분은 상표 바꿔치기라는 부분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요. 반대로 택가리라고도 부르죠. 제 옷을 예를 들면 뭐 아디다스 같은 데서 판매하는 옷을요 구매한 다음에 이 택을 다른 상표로 바꿔서 재판매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 옷에는 아디다스라는 표장이 뭐 물론 요즘 아디다스 옷은 다 있으니까 표장이 옷에 있지만 예를 들면 없었다. 그냥 무지 맨투맨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택을 제가 다른 표장으로 바꿔서 판매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해당 상품, 판매된 상품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즉 등록 상표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상품은 상표권자의 상품과 동일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견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침해로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가 좀 대부분인데 사실 아직 판례가 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 바꿔치기는 정확히 기억하시고 상표 바꿔치기는 이제 2차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기출이 됐어요. 이 2차 시험에서.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판례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학설만 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왜 이게 침해가 되는 걸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어떠한 출처 표시 기능을 어떠한 상품에 상표가 표시돼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한다면 그 표장, 그 표시된 그 자체만이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라기보다는 그 상품과 결합해서 뭔가 하나의 형상으로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동일한 상품에 좀 잘 알려진 상표만 바꿔서 판매가 된다면 이거 그거 아닌가? 라는 어떻게 보면 오인 혼동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좀 침해라고 본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보온 냉수통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요. 수입 신고서에 발레트를 표시했대요. 자, 우리 수입 신고서는 거래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대표적인 서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제를 복습하실 때는 뭘 복습하시면 돼요? 수입 신고서는 거래서류에 해당하지 않아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거래서류에 해당하는 게 뭐 있었는지 거래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게 뭐 있었는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판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서 문제화되는 거래서류가 아닌 예시는 수입 신고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 신고서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네,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기억은요, 법조문 그대로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 문제였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자체로 상표 사용행위로 볼 수 있다. 자, 이거 2조이랑 11호 다목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전단지에다가 상표를 딱 표시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상표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광고를 실제로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광고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요. 이 전단지 표시한 걸요. 널리 알려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덜 헷갈리시라고 이 자체로라는 말을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사실 이런 게 없어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 조금 더 지독하게 되면 이런 거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틀리시면 안 되고 꼭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자, 이렇게 왜 여기 지금 이렇게 끊어놨냐면요. 우리 상표의 사용 행위는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랑 침해 사건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해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본다면 어떤 사건에서의 사용이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죠. 특히 어디서는 실질적 상표의 사용 행위에서는요. 그쵸? 왜 표시 유통 광고 행위는 법조문 자체 행위로서 불사용 취소 심판과 침해 권리 범위를 나누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형식적 상표의 사용 행위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든지 간에 그냥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 상표의 사용 행위가 문제된 사건들은 침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주 판매 대상이 된 상품을 구매한 우수 고객, 마일리지 차감 등의 방식으로 판촉 구매 상표를 표시해서 배부한 경우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 사실 뭘 떠올리시면 제일 좋아요? 이때는 우리 메트로시티 판례구나 라고 떠올려주시면 제일 좋죠. 자, 이런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맞는 지문이죠. 네. 판촉구매 상표를 표시해서 배부했어도 우수 고객에게 마일리지 차감 등의 방식을 썼대요. 일종의 유상성이 포함이 된 거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은요, 어디서 사용해야 돼요? 국내에서 사용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이 아닌 취해법권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다?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인용신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기각신결을 받을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인 거죠. 이것도 헷갈리죠. 특히나 불사용 취소 심판에선 인용신결인지 기각신결인지 언제 인용이 되고 언제 기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을 했으면 기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용을 안 했어야 인용이 되는 거죠. 네. 다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등록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자, 동일성 있는 상품, 상표를 유사 상품에 썼어요. 일단은 침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네요. 그쵸? 자, 했다면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닌, 자, 여기서 끝이 난 거죠.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대요.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인식이 됐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와 무관한 침해가 성립한다. 틀린 지문이죠. 침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만으로 뒤에 뭐 제호에 썼든 순전히 디자인으로 썼든 뭐든 간에 다 침해가 아닌 거죠. 자, 다음 공산품 내부에 조립되어서 부품으로서 통상적인 거래에서 존재조차 알 수 없고 분해해야만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제가 아까 더라도 이거 주의하시라고 했죠. 자, 일단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품의 표장이 표시되어 있다면 표시행을 볼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네. 판례를 여러분들 판례 지문을 꼬아서 바꿔서 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 문구가 뭐 하더라도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통상적인 거래 행위에서 인식할 수 없다면 얘는 상표 자체가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었고요. 이와 비교해서 반사원단 판례 같이 우리 복습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잠깐 10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6번부터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